요즘 미국의 부잣집 동네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차는 한국의 현대차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커스 1입니다. 올해 63세고요. 도로교통안전국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왔습니다. 사고 통계와 데이터 분석이 제 전문 분야죠. 동료들은 저를 전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솔직히 그런 호칭이 부담스러워요. 지금 제 책상 위에는 아내 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어요. 작년 봄에 찍은 건데 리사가 웃고 있는 모습이 참 예뻐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그 사진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습관도 리사 때문에 생긴 건데 지금도 똑같은 파란색 머그컵에 차를 우려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까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주변 동료들은 모두 축하한다며 은퇴 파티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매일 같은 회색 정장을 입고 같은 시간인 오전 8시 반에 출근하고 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것이 그나마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루틴이에요. 제가 차를 직접 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출퇴근할 때는 23번 버스나 도보, 가끔은 택시를 이용해요. 집에서 사무실까지 걸어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날씨가 좋을 때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생각을 정리하곤 합니다. 교통안전 전문가가 차를 몰지 않는다니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사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에요. 충돌 각도, 속도, 날씨 조건, 차량 상태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안전 기준을 만드는 거죠.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그래프와 수치들을 보면서 패턴을 찾아내고 사고 위험도를 계산하는 일을 40년 넘게 해왔어요. 동료들이 저를 데이터의 마법사라고 부르는 이유죠. 하지만 그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안전이었어요. 남들의 사고는 예측할 수 있었지만 제 가족에게 닥칠 비극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매주 수백 건의 사고 보고서를 검토하면서도 제 차고에 있던 낡은 SUV의 위험성은 간과했어요. 주말이면 혼자 힐사이드 공동묘지를 찾아가곤 해요. 리사가 묻혀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집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23번 버스를 타고 가서 해질 무렵까지 그곳에 머물러요. 리사 무덤 앞에 앉아서 리사가 생전에 적어놓은 메모들을 반복해서 읽어봅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있던 장보기 목록부터 시작해서 여행 계획이 적힌 달력, 기념일을 챙기려고 적어둔 포스트잇까지 모든 것을 작은 상자에 담아서 가져가요. 다음 주말엔 나파밸리 와이너리 가자라고 적힌 메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와이너리 여행이 우리에게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리사는 항상 저보다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 1달 전부터 어디를 갈지 정하고 제 생일이면 몰래 선물을 준비해두곤 했죠. 저는 그냥 리사가 만든 계획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편안한 삶을 살았어요. 리사가 예약해주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리사가 고른 여행지에서 휴가를 보내고 리사가 준비한 생일 케이크로 축하했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계획이 멈춰버렸어요. 다음 주말에 뭘 할지, 다음 달에 어디를 갈지, 은퇴 후에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리사가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면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리사가 좋아하던 드라마 재방송을 보면서 잠들곤 해요. 동료들은 제가 업무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데이터 분석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를 정리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예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도피하고 있는 거죠. 사고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비극에 몰입하면 잠시라도 제 상황을 잊을 수 있거든요. 숫자와 그래프가 제 감정을 마비시켜주는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해요. 하루에 평균 몇 건의 사고가 발생하는지, 어떤 차종에서 사망률이 높은지, 어떤 날씨 조건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지 계산하고 분석하는 동안만큼은 리사를 잃은 슬픔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분석하는 사고 사례들이 모두 저와 리사가 겪은 상황과 비슷해 보여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의 추돌사고,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 차량 전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매일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그날의 기억이 반복 재생됩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사고 도식도를 볼 때마다 우리 차가 뒤집어지던 순간이 떠올라요. 리사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정체성과 존재 가치 자체를 흔든 사건이었습니다. 평생 교통안전을 연구하고 사고 예방에 매진했던 제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혀요. 제가 만든 안전 기준과 예방 시스템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어요. 그 수많은 사고 예측 모델과 위험도 분석 중에서 왜 우리 차만은 예외였을까요? 15년 된 낡은 SUV의 조향장치 결함을 왜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매일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제가 제 차의 위험성은 왜 간과했을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주차장에는 동료들의 차가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어요. 새로 나온 SUV부터 경차까지 다양한 차종들이 있죠. 그 차들을 보면서 각각의 안전 등급과 사고 위험도를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이 제 직업병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탄 사람들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죠. 모든 차 안에는 누군가의 가족이,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 타고 있거든요. 몇 달 전 일이에요. 그때는 아직 봄이었고 리사와 저는 결혼 35주년을 맞아 특별한 주말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리사가 나파밸리 와이너리에 가보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흔쾌히 동의했죠. 평소 와인을 즐기지 않는 편이었지만 리사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 따라가는 것이 제 습관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리사는 유난히 들떠 있었어요. 새로 산 연보라색 카디건을 입고 제가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나타났죠.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날이 되었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말이죠. 차량은 15년 된 미국제 SUV였어요. 결혼 초기에 샀던 차인데 한때는 자랑거리였죠. 당시만 해도 큼직하고 안전해 보이는 차였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저기 고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에어컨이 제대로 안 나오고 시트가 삐걱거리고 가끔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있었죠. 리사는 차에 타면서 이 차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새 차 한 대 장만하는 게 어때? 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그때 저는 아직 멀쩡한데 뭘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죠. 교통안전 전문가라는 제 직업에 대한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설마 제가 안전하지 않은 차를 몰고 다닐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파밸리까지는 2시간 반 정도의 거리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리사는 창밖 풍경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저기 봐. 포도밭이 정말 아름다워. 우리도 나이 들면 이런 시골에서 살까?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리사가 준비해온 샌드위치를 나누어 먹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죠. 와이너리에서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리사는 와인 테이스팅을 하면서 마치 전문가처럼 향을 맡고 맛을 음미했어요. 저는 와인보다는 리사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이 더 좋았죠. 포도밭을 산책하면서 은퇴하면 이런 곳에서 여유롭게 살아보자고 말하는 리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점심은 와이너리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리사가 좋아하는 연어 요리와 저는 스테이크를 주문했죠. 창가 자리에 앉아서 포도밭을 바라보며 시사하는데 리사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그때 저는 당연하지. 리사가 있으니까 라고 답했죠. 오후 3시쯤 와이너리를 떠나기로 했어요. 리사는 기념품으로 와인 2병을 샀고 저는 리사가 좋아할 만한 치즈를 골랐죠. 돌아가는 길에 들를 레스토랑도 미리 예약해두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하루였죠.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이에요.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어요. 오후 5시쯤 고속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았어요. 주말 저녁이라 도시로 돌아가는 차들이 몰린 거죠. 저는 천천히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교통안전 전문가로서의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백미러에 큰 덤프트럭이 보였어요.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 뒤로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리사에게 뒤에 트럭이 너무 빨리 와라고 말했어요. 리사도 뒤를 돌아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조심해서 운전해라고 말하면서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쾅! 엄청난 충격과 함께 우리 차가 앞으로 밀려나갔어요.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우리 차 뒤쪽을 들이받은 거였죠. 충격의 순간 조향장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차가 제어되지 않았어요. 리사!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옆으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죠. 차가 뒤집어지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 그리고 리사의 비명소리가 뒤섞였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리사였어요. 리사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틀 후였어요.
온몸이 깁스로 감싸여 있었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간호사가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첫 번째로 리사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죠. 부인께서는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목뼈 골절로 인한 즉사였어요. 고통은 없으셨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갈비뼈 여러 개가 부러지고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하지만 리사는 차가 뒤집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즉사했다고 했어요. 조수석 쪽이 더 심하게 찌그러졌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죠.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으면서 계속 같은 생각만 반복했어요. 그 수많은 사고 예측 모델 중 왜 우리 차는 빠졌던 걸까? 제가 40년간 연구해온 교통안전 데이터가 무슨 소용이었나요? 제가 만든 안전기준이 제 아내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퇴원 후 장례를 치렀어요. 리사의 가족들과 제 동료들이 모두 참석해 주었지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의 장례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현실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리사가 정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례 이후 저는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게 되었어요. 차 키를 잡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덤프트럭이 뒤에서 들이받는 소리, 조향장치가 망가지면서 차가 제어를 잃는 느낌, 리사의 마지막 비명소리까지 모든 것이 트라우마가 되어버렸어요. 교통안전국에서도 이전보다 말수가 줄었어요. 동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지만 저는 적당히 고개만 끄덕이고 넘어갔죠. 누군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해도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리사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현대차 매장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처음에는 영업 전화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담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리사일 고객님께서 결혼기념일 선물로 차량을 예약해 두셨습니다. 인도 날짜가 다가와서 연락드린 건데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리사가 제게 차를 선물로 준비해 두었다니요. 언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걸까요?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현대차 매장에서 온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리사가 언제 차를 주문했던 걸까요?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함을 참을 수 없어서 다음날 바로 매장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리사가 석 달 전에 매장을 방문해서 제네시스 GV80을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풀옵션에 최고 사양의 안전 패키지까지 포함된 차량이었어요. 결제도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인도 날짜는 우리 결혼기념일 바로 다음 주였다고 했어요. 고객님 부인께서 남편이 교통안전 전문가라서 안전한 차를 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안전한 옵션들로 구성해달라고 하셨어요 라고 상담원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리사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낡은 SUV 대신 안전한 차로 바꿔서 앞으로도 함께 많은 여행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선물을 받기도 전에 리사는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며칠 후 차량 인도를 받으러 매장에 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 차를 받는 것이 맞는 걸까요? 리사가 없는데 새 차가 무슨 소용일까요? 하지만 리사의 마지막 선물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매장에 도착하니 영업사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제 상황을 모르는 그는 부인분과 함께 오시지 않았네요. 아마 깜짝 선물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라고 말했죠. 저는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업사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부인께서 인도일에 전해달라고 맡겨두신 편지가 있어요 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리사의 편지라니요. 봉투를 열어보니 미사의 친숙한 필체로 쓰인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여보, 당신은 언제나 안전을 먼저 말하잖아. 하지만 우리 차는 너무 오래되어서 걱정이 되었어. 이 차는 그런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차야. 당신이 항상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듯이 이 차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내 선물이야. 사랑해. 편지를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매장 한복판에서 어른 남자가 울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리사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저를 생각해 주었는지 느껴졌거든요. 차량을 인도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 차 냄새가 나는 운전석에 앉아 있으니 리사가 옆에 앉아서 어때?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조수석은 텅 비어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차를 차고에 넣어두었어요. 며칠 동안은 차고 문을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차를 보면 리사 생각이 더 간절해질 것 같았거든요. 평소처럼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걸어서 장을 보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차고로 내려가서 차를 바라보곤 했어요. 리사가 정성스럽게 골라준 차였으니까요. 핸들을 만져보고 시트에 앉아보기도 했지만 시동을 걸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료들이 새 차 샀다면서요?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도 애매하게 대답하고 넘어갔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려고 문을 여는데 선반 위에 노란색 포스트잇이 눈에 띄었어요. 리사가 붙여놓은 메모였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여행 땐 내가 플레이리스트 만들게. 사랑하는 리사가.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리사는 우리의 다음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 차로 떠날 여행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꿈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리사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리사가 제게 남긴 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길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리사와의 다음 여행을 혼자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리사가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을 대신 가보는 거죠. 물론 혼자이지만 리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차고로 내려가서 먼지를 닦아내고 시트 위치를 조정했어요. 리사가 평소 앉던 높이로 조수석을 맞춰놓고 백미러 각도도 리사가 좋아하던 대로 조정했어요. 마치 리사가 옆에 앉을 것처럼 준비한 거죠. 트렁크에는 리사의 물건들을 챙겨 넣었어요. 리사가 여행 때마다 가져가던 빨간색 머그컵, 즐겨 읽던 책, 추울 때 덮던 체크무늬 담요까지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리사가 함께 가는 것처럼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벽장에서 리사의 가보고 싶은 곳 리스트를 꺼냈어요. 리사가 평소에 잡지나 인터넷에서 본 멋진 장소들을 적어놓은 목록이었어요. 플로리다의 키웨스트 해변, 미시간의 매키낙 섬, 콜로라도의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애리조나의 그랜드 캐니언까지 정말 많은 곳이 적혀 있었어요. 구체적인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정해진 셈이었어요. 리사가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을 차례대로 방문하는 거죠. 리사를 대신해서 리사의 눈으로 그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날 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물론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리사가 저에게 맡긴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기분이었어요. 리사의 플레이리스트는 만들 수 없었지만 리사가 좋아하던 음악들을 모아서 CD를 만들었어요. 리사가 즐겨 듣던 재즈와 클래식, 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함께 들었던 팝송들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에는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마치 리사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리사가 좋아했던 파란색 셔츠를 입었어요. 사실 이 여행을 위해 휴직계를 냈어요. 은퇴를 2달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휴직을 신청하니까 상사도 동료들도 의아해했죠. 갑자기 왜 휴직을 하려고 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만 답했어요. 부서장이 따로 불러서 혹시 건강에 문제라도 있나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몸은 괜찮은데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죠. 리사를 잃은 후 계속 일로만 도피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이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동료들은 제가 완전히 은퇴하는 줄 알고 아쉬워했어요. 마커스, 정말 가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젊은 동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번 여행이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약속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GV80에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조용하게 돌아가면서 부드러운 진동이 전해졌죠. 정말 조용하고 안정적인 소리였어요. 마치 괜찮아, 이제 시작해도 돼 라는 응원의 메시지 같았죠. 차를 몰고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35년간 리사와 함께 살았던 우리 집이 점점 작아져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리사와 함께 갔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었어요. 15년 전 여름휴가 때 한 번 갔었는데 리사가 간헐천을 보면서 나중에 또 와야겠어 라고 말했던 곳이에요. 집에서 700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라서 며칠에 걸쳐서 천천히 가기로 했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몇 달 전 사고가 났던 바로 그 도로였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GV80의 안정감 있는 주행감이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핸들 그립감이 확실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 밟아봐도 정확하게 반응했어요. 처음에는 속도를 시속 50마일 정도로 천천히 냈어요. 다른 차들이 추월해 가도 상관없었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백미러로 뒷차를 확인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운전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나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차가 도로를 확실하게 잡고 달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대형 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도 차체가 요동치지 않았어요. 정말 안정적인 차였어요. 조수석에는 리사의 빨간 머그컵과 좋아하던 소설책을 올려놓았어요. 뒷좌석에는 리사가 여행 때마다 가져가던 체크무늬 담요를 정성스럽게 개서 놓았죠. 가끔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옆을 보면 리사가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첫날은 네브래스카의 작은 도시까지만 갔어요. 약 400마일 정도 운전했는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시트가 편안하고 허리를 잘 받쳐줘서 장거리 운전에도 무리가 없었어요. 소음도 거의 없어서 음악을 작은 소리로 틀어도 잘 들렸죠. 모텔에 체크인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를 돌아봤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온 건데 생각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물론 리사가 그리웠지만 함께 여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와이오밍으로 들어섰어요. 풍경이 점점 웅장해지면서 넓은 평원과 멀리 보이는 산맥이 나타났어요. 리사가 미국은 정말 크다고 감탄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중간에 주유소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옆에 주유하던 중년 남성이 제 차를 보고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차시네요?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정말 좋아요. 안전하고 편안해서 장거리 여행하기에 딱이에요 라고 답했죠. 그 남성이 저도 한국차 살까 고민 중이에요. 아들이 자꾸 추천하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차를 많이 타더라고요. 품질이 정말 좋아졌나 봐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그래요. 안전 기능도 뛰어나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옐로우스톤에 도착한 건 이틀째 오후였어요. 15년 전과 똑같은 입구로 들어가니 추억이 밀려왔어요. 그때 리사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 떠올랐죠. 리사가 여기서 사진 찍자고 하면서 제 팔을 잡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올드 페이스풀 간헐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주변에 다양한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제 GV80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세련된 디자인이 다른 차들과 확실히 달라 보였거든요. 간헐천이 분출하는 것을 보면서 15년 전 리사와 함께 본 그 순간을 떠올렸어요. 리사가 정말 신기하다면서 제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리사의 따뜻한 손길이 지금은 그리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어떤 가족의 대화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 차 봐라. 제네시스인데 정말 멋지지 않냐? 고 말하는 소리였어요. 제 GV80을 보고 하는 말이었죠. 아들이 아빠, 한국차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묻자 아버지가 요즘 한국차는 정말 대단해. 독일차, 일본차 못지않게 좋아졌어. 특히 안전성은 최고 수준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또 다른 관광객도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 벤츠나 BMW와 경쟁하고 있거든 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한국차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캠핑장에서 만난 은퇴한 해병대 출신 존과 그의 아내 메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존은 저희도 팰리세이드로 여행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차를 사려고 했는데 아들이 한국차를 강력 추천해서 샀거든요. 메리가 안전하고 편안해서 장거리 여행하기에 정말 좋아요. 연비도 생각보다 좋고요 라고 덧붙였어요. 존도 군대에서 20년, 회사에서 20년 일하면서 여러 차를 타봤는데 이만한 차는 처음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사의 선택이 정말 현명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사는 저보다 먼저 변화하는 세상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오래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말이죠. 다음 목적지는 콜로라도의 에스펀이었어요. 리사가 가을의 단풍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다고 말했던 곳이에요. 옐로우스톤에서 에스펀까지는 약 350마일 정도의 거리였는데 대부분이 산길이어서 조심해서 가야 했어요. 하지만 GV80의 주행 성능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산길의 급커브에서도 차체 롤링이 거의 없었고 오르막길에서도 힘 부족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차륜구동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해서 눈이 조금 쌓인 길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었죠.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를 달릴 때도 엔진 성능에 문제가 없었어요. 터보 엔진의 힘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리사가 정말 좋은 차를 골라준 것 같았어요. 에스펀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산 사이로 지는 석양이 나무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이었어요. 리사가 봤다면 정말 아름답다고 감탄했을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에스펀에서 이틀을 보낸 후
다음 목적지인 세도나로 향했어요. 리사가 빨간 바위들이 신비로울 것 같다고 말했던 애리조나의 세도나였죠. 콜로라도에서 애리조나까지는 꽤 먼 거리였지만 이제는 장거리 운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길을 가던 중 뉴멕시코 주의 작은 마을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멈췄어요. 멕시칸 레스토랑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레스토랑 사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정말 멋진 차네요. 한국 차 맞죠? 라고 물었어요. 네, 제네시스예요라고 답하니까 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현대에서 일해요. 시카고 지점에서 세일즈 매니저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차가 얼마나 좋은지 맨날 자랑해요라고 말했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사장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미국에서 한국차 정말 인기 많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독일차보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 손님 중에 백만장자도 한 명 있는데 포르쉐 세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 여행할 때는 팰리세이드를 타요. 안전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라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슈퍼카를 여러 대 가진 부자가 가족과 함께 탈 때는 한국차를 선택한다니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리사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세도나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붉은 바위들이 석양빛을 받아서 더욱 신비롭게 보였죠. 리사가 평소 영성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곳을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벨록에 올라갔어요. 등반이라고 하기엔 쉬운 코스였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붉은 사막과 선인장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맥까지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거기서 사진작가라고 하는 젊은 남성을 만났어요.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20대 후반 청년이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풍경 사진을 찍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차로 여행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오니고요라고 답하더라고요. 전기차로 이런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요? 라고 물었더니 데이비드가 웃으면서 충전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연료비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했어요. 한국 전기차 기술이 정말 대단해요. 테슬라만큼 좋은데 가격은 더 합리적이거든요 라고 덧붙였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차가 이미 당연한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세도나에서 사흘을 보낸 후 다음 목적지인 그랜드 캐니언으로 향했어요. 리사가 죽기 전에 꼭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말했던 곳이에요. 우리는 신혼여행 때 한 번 갔었거든요.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림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주말이라서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주차장에 정말 다양한 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 차들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현대와 기아차들이 정말 많았어요.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 소나타, K5, 그리고 제네시스까지 거의 모든 한국차 모델들을 볼 수 있었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전망대에서 그랜드 캐니언을 바라보는데 옆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 가족이 제 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중국어를 조금 아는 동료 덕분에 대충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한국차 정말 좋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눠보니 중국에서도 한국차가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와 기아가 중국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차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그랜드 캐니언 빌리지의 호텔에서 저녁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60대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들은 텍사스에서 온 은퇴한 석유회사 임원이었는데 놀랍게도 제네시스 GV70을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평생 캐딜락만 탔었는데 아들이 한국차를 추천해서 바꿨어요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부인도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캐딜락보다 훨씬 조용하고 부드러워요 라고 했어요. 그 남편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희 친구 중에 억만장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놀 때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타지만 가족을 태울 때는 무조건 한국차라고 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요. 그 친구 말로는 요즘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차가 일종의 상식이래요. 팰리세이드나 GV80 같은 차들이 독일차보다 실제로 더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평생 교통안전을 연구해왔으면서도 몰랐던 사실들을 일반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부유층들 사이에서는 이미 한국차의 안전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그랜드 캐니언을 떠나 플로리다의 키웨스트로 향했어요. 리사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다고 했던 미국 최남단 도시였어요. 너무 먼 거리라서 며칠에 걸쳐서 가야 했지만 리사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텍사스를 지나갈 때 휴스턴 근처의 주유소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경험을 했어요. 주유하고 있는데 옆에서 주유하던 젊은 한국계 미국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차 타시는군요. 저도 소나타 하이브리드 타는데 정말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가 말하길 자신은 휴스턴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병원 동료들 중에 한국차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의사들은 안전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볼보를 타던 선배도 요즘은 제네시스로 바꿨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는 또한 제 친구 중에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월스트리트에서도 한국차가 인기래요. 성공한 사람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를 지나면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휴게소에서,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국차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세도나에서 그랜드 캐니언으로 가는 길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애리조나 주의 작은 마을인 플래그스태프 근처에서 갑자기 엔진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다행히 차는 정상적으로 움직였어요. 가까운 현대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기로 했는데 내비게이션에 검색해보니 30분 거리에 현대 공식 서비스 센터가 있었어요. 플래그스태프 현대라는 곳이었는데 작은 마을치고는 꽤 큰 규모의 딜러십이더라고요. 서비스 센터에 도착해서 상황을 설명하니 젊은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GV80이시네요. 정말 좋은 차 선택하셨어요. 진단부터 해보죠라고 하면서 바로 점검에 들어갔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 센터 라운지에서 다른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옆에 앉은 60대 후반의 부부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저희도 GV80 타는데 정말 만족해요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미국 전역을 여행하고 있는데 이만한 차가 없어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라고 덧붙였어요. 부인도 처음에는 한국차라고 해서 좀 망설였는데 아들이 강력 추천해서 샀거든요. 지금은 정말 잘 산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30대 젊은 남성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차가 정말 인기예요. 특히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말이죠. 왜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니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기술자들은 데이터를 중시하잖아요. 실제 안전 통계를 보면 한국차가 압도적이에요. 특히 테슬라 창립자들도 개인적으로는 한국차를 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인가요? 라고 더 물어봤더니 그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세요. IIHS나 NHTSA 같은 공식 기관의 데이터만 봐도 현대차 그룹의 안전성은 최상위권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 사고 데이터예요. 보험회사들이 비공개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한국차의 실제 생존율이 독일차보다 높아요. 그 젊은이가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들 사이에는 농담이 하나 있어요. 돈 벌 때는 테슬라, 가족 지킬 때는 현대차라고요. 실제로 많은 억만장자들이 그렇게 해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서비스 어드바이저가 와서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센서 오류였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됐습니다. 무료로 처리해드렸어요 라고 했어요. 정말 간단한 문제였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그가 혹시 장거리 여행 중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전국 여행 중이라고 답하니까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오늘 오후에 저희 딜러십에서 고객 간담회가 있어요. GV80 오너들이 모여서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인데 참석해 보시겠어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오후 3시에 시작된 간담회에는 약 20명 정도의 GV80 오너들이 참석했어요.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의사, 변호사, 사업가, 교수 등 정말 다양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응급실 의사의 증언이었어요. 40대 중반의 여성 의사였는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피닉스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15년간 일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환자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최근 몇 년간 확실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차 사고 환자들의 부상 정도가 다른 차량에 비해 현저히 가벼워요. 그녀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었어요. 작년에 정말 심각한 사고가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GV80과 독일 럭셔리 세단이 동시에 같은 트럭과 충돌한 사고였어요. 비슷한 속도, 비슷한 충격이었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GV80 탑승자들은 모두 생존했고 경상만 입었어요. 하지만 독일차 탑승자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한 명은 중태에 빠졌고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같은 사고인데 완전히 다른 결과였죠.
또 다른 참석자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어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50대 남성이었는데 저희 회사 내부 데이터를 보면 한국차 사고의 보험금 지급액이 다른 브랜드보다 현저히 낮아요. 사망이나 중상 사고가 적다는 뜻이죠. 그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현대차나 기아차 고객들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요. 위험도가 낮으니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런 사실은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아요. 다른 브랜드들의 반발 때문에 간담회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부유한 사업가의 증언이었어요. 자신을 애리조나 부동산 재벌이라고 소개한 70세 노인이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페라리 3대, 람보르기니 2대, 롤스로이스 1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과 함께 탈 때는 무조건 이 GV80을 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자. 그가 계속 말했어요. 5년 전에 제 친구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사고를 당했어요. 차값은 50만 달러였지만 친구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가장 비싼 차가 가장 안전한 차는 아니라는 걸. 그 후로 저는 모든 럭셔리카 브랜드의 실제 안전 데이터를 조사해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차들이 압도적으로 안전했거든요. 특히 실제 사고에서의 생존율이 말이죠. 그 노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차를 사는 이유가 뭘까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정작 가족을 가장 잘 지켜주는 차는 가장 비싼 차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만든 차였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한 대학 교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그는 자동차 공학과 교수였는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었어요. 현대차의 안전 기술은 정말 독특해요. 다른 브랜드들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한다면 현대차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를 보호하는 데 더 집중해요. 이게 실제 생존율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날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리사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왜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요? 아마도 기존의 고정관념과 브랜드 파워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리사가 저에게 준 선물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열쇠였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도 함께 주었고요. 특히 플로리다에 들어서면서 만난 은퇴한 부부가 인상 깊었어요. 그들은 30년간 BMW만 타다가 최근에 제네시스 지구공으로 바꿨다고 했어요. BMW보다 훨씬 조용하고 승차감이 좋다면서 가격도 더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리사가 단순히 차를 하나 사준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리사는 변화하는 세상을 정확히 읽고 미래를 내다본 선택을 한 거였어요. 저는 여전히 과거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말이죠. 키웨스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리사가 가고 싶어 했던 모든 곳을 다 돌아본 셈이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다시 혼자만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여행을 통해서 제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리사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평생 해온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교통안전이라는 제 전문 분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애틀랜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조지아주의 수도인 애틀랜타는 현대자동차 미국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우연히 그 건물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바라보는데 지난 몇 주간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차에 대해 해준 긍정적인 이야기들, 특히 안전성에 대한 찬사들이 떠올랐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연구해온 교통안전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제대로 분석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단순히 사고 발생률이나 충돌 테스트 점수가 아니라 실제 사고에서의 생존율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싶었어요. 호텔에서 노트북을 꺼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10년간의 실제 교통사고 사례들을 차종별, 브랜드별로 분류해서 생존율을 계산해봤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의 특정 모델들에서 사고, 대비 탑승자 생존율이 눈에 띄게 높았던 거예요. 특히 GV80, 팰리세이드, 아이오닉5, 카니발 같은 모델들에서는 동급 다른 브랜드 차량들보다 생존율이 현저히 높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타이거 우즈의 사고 사례를 다시 분석했을 때였어요.
그 정도 속도와 충격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차량 설계의 결과라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GV80의 차체 구조와 안전 시스템을 분석해보니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기술이 정말 뛰어났어요. 특히 전복 상황에서의 안전성은 다른 어떤 브랜드보다 우수했죠. 타이거 우즈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기술 때문이었어요. 제가 40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과 데이터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사람을 지키는 차를 만드는 건 한국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알리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여전히 독일차나 일본차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교통안전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리사와 제가 사고를 당했던 그 고속도로를 다시 지나가야 했어요. 처음에는 우회해서 가려고 했지만 마음을 바꿨어요.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 도로에 다시 들어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GV80의 안정적인 주행감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지점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이고 리사를 위해 묵념을 했어요. 리사, 당신이 고른 이 차가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사명을 찾았어요. 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차고에 차를 넣으면서 이제는 이 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리사가 제게 남긴 메시지였고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제가 평생 모은 교통안전 자료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수많은 보고서와 통계, 그리고 사고 사례들이 쌓여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자료들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기존에는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하는 것에 더 관심이 생겼어요. 결국 완벽한 사고 예방은 불가능하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차를 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사와 제가 탔던 15년 된 SUV의 사고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조향장치 결함, 안전벨트 시스템의 한계, 차체 강성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어요. 만약 그때 우리가 GV80을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GV80의 안전 사양을 다시 살펴보니 리사가 얼마나 꼼꼼하게 옵션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까지 모든 안전 옵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특히 충돌 시 탑승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설계가 정말 뛰어났어요. 초고장력강 사용 비율, 에어백 시스템, 시트 설계까지 모든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리사에게 편지를 썼어요. 여행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모두 적었어요. 리사, 당신이 제게 준 선물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요. 단순히 안전한 차가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나침반이었어요. 당신이 먼저 알아봤던 한국차의 가치를 이제 저도 확실히 이해했어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어요. 제가 가진 전문 지식으로 진실을 알려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 제가 현대차를 몰았다면 당신은 아직 제 곁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신이 남긴 이 선물로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휴직에서 복귀한 첫날, 동료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 달 넘게 여행을 다녀온 저의 모습이 이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눈빛도 예전보다 훨씬 생기가 돌았어요. 마커스, 정말 건강해 보이네요. 여행이 도움이 되었나 봐요 라고 말하는 동료도 있었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 기분도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부서장이 따로 불러서 어떤 여행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많이 좋아 보여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로 미국 전역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답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여행에서 깨달은 사실들을 어떻게 업무에 반영할 것인가였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부서장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부서장님, 제가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사고 예방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서 사고 후 생존율을 중심으로 한 차량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년 퇴임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부서장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퇴임 연기라고요? 마커스,
당신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은퇴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죠? 저는 진지하게 답했어요. 여행을 통해서 제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40년간 쌓아온 제 전문성을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포괄적인 안전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우리의 평가 시스템은 사고 발생률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여행 중에 정리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동일한 유형의 사고에서도 차종에 따라 생존율이 현저히 다릅니다. 특히 한국산 차량들의 실제 사고 생존율이 기존 평가보다 훨씬 높아요. 부서장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 롤오버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전복 가능성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복이 발생했을 때 탑승자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타이거 우즈 사고 사례를 보시면 저는 타이거 우즈의 GV80 사고를 자세히 분석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정도 충격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차량의 구조적 설계 때문입니다. 초고장력강 사용률, 에어백 배치, 시트 설계까지 모든 것이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부서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리고 퇴임 연기는 상부 승인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먼저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5년간의 실제 사고 데이터를 차종별로 재분석해서 생존율 기반 안전 등급을 만들어보는 거죠. 이 일이 완성되면 그때 편안하게 은퇴하겠습니다. 인사부와의 면담도 있었어요. 인사부장이 마커스 씨, 정말 의외네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의욕을 잃었었어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결국 1년간의 퇴임 연기가 승인되었어요. 동료들은 더욱 놀라워했죠. 마커스가 퇴임을 연기하다니 정말 중요한 일인가 보네.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나? 라고들 물었어요. 일주일 후 부서장이 제 제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해 주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마커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다른 동료들을 설득해야 해요. 일부는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새로운 평가 방식을 제안하자 몇몇 보수적인 동료들이 강하게 반대했어요. 특히 30년간 기존 방식으로 일해온 로버트 스미스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마커스, 당신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객관성을 잃은 것 같아요.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한국차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동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증언을 모았어요. 구조대원들, 응급실 의료진, 실제 사고 유가족들을 직접 인터뷰했거든요. 특히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의 존슨 박사와의 인터뷰가 결정적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실히 느끼는 게 있어요. 한국차 사고 환자들의 부상 정도가 다른 차량에 비해 현저히 가벼워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존슨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 차량에서 오는 환자들은 중상을 입는 경우가 적어요. 같은 속도, 같은 충격의 사고라도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방서의 구조대장 마이클 존스도 20년 경력의 베테랑답게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었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한국차들은 사고가 나도 탑승 공간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차체는 많이 찌그러져도 사람이 앉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되죠. 특히 제네시스나 팰리세이드 같은 차들은 구조 작업도 더 수월해요.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적고 지붕을 절단할 때도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작업하기 좋아요 라고 덧붙였어요. 실제 사고 유가족들과의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작년에 팰리세이드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가족 모두 생존한 김씨 가족을 만났어요. 정말 큰 사고였는데 기적적으로 모두 살아남았어요. 응급차 구조대원이 이 정도 사고에서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나 하고 놀라더라고요. 차는 완전히 박살났는데 사람들은 경미한 부상만 입었거든요. 이런 현장 전문가들의 증언과 제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서 종합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결과는 명확했어요. 현대차의 특정 모델들, 특히 GV80,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5, 카니발 등에서 실제 사고
대비 탑승자 생존율이 동급 다른 브랜드보다 15에서 25% 높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고속 충돌이나 롤오버 같은 중대 사고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시속 80km 이상의 고속 충돌에서 한국차의 생존율은 경쟁 브랜드보다 30% 이상 높았어요. 3개월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전체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가 왔어요. 동료들뿐만 아니라 타 부서 직원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까지 참석한 대규모 세미나였어요. 심지어 몇몇 자동차 회사의 안전 담당자들도 참석했어요. 발표 당일, 저는 리사가 좋아했던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연단에 올라섰어요. 마치 리사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가슴 주머니에는 리사가 써준 마지막 편지를 넣어두었어요. 안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남는 일입니다라고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만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해요. 인간의 실수, 기계의 오작동,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조건까지 고려하면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렇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접근법이 아닐까요? 제가 4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타이거 우즈 사례부터 시작해서 실제 병원과 구조 현장의 증언들, 그리고 제가 분석한 생존율 데이터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특히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해서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요. 현재 시장에서 특정 가격대에서 유일하게 생존율 A+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는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이는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순수한 데이터 분석과 현장 전문가들의 증언에 기반한 객관적 결론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 동료가 기존 안전평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기존 평가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요. 날씨, 도로 상황, 다른 차량의 행동, 운전자의 상태 등 말이죠. 실제 사고 데이터야말로 진짜 안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한국차의 편향된 분석이라는 비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15년 된 차의 한계를 간과했던 제 책임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구는 특정 브랜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미나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해주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치 리사가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왔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실제로 차를 바꿀 생각이에요. 같은 반응들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로버트 스미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 강하게 반대했던 그가 발표 후에 저에게 다가와서 마커스, 당신이 옳았어요. 저도 손자들을 위해 팰리세이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거든요. 몇 주 후, 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어요. 사고 후 생존율 기반 차량 분류 체계라는 이름으로 도로교통안전국의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40년 경력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니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여러 모델들이 이 새로운 기준에서 최고 등급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40년간 쌓아온 전문성으로 내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이제는 리사와의 마지막 여행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정년 퇴임 날짜도 다가왔거든요. 퇴임 전 마지막 주말, 저는 다시 GV80에 시동을 걸었어요. 이번에는 리사와 함께 갔던 모든 장소들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추억이 담긴 곳들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우리가 신혼여행을 갔던 나이아가라 폭포였어요. 35년 전에 찍었던 사진과 똑같은 자리에서 혼자 서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리사가 정말 장관이다 하고 감탄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첫 집을 샀던 동네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심었던 단풍나무는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리사가 이 나무가 우리보다 오래 살 거야 라고 농담했던 게 기억났어요. 우리가 자주 갔던 호숫가도 찾아갔어요. 리사가 좋아했던 벤치에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며 한참을 있었어요. 오리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었죠. 리사가 항상 빵을 가져와서 오리들에게 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준비해왔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우리가 마지막 여행을 했던 나파밸리 와이너리였어요.
몇 달 전 사고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그 순간을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와이너리에 도착해서 우리가 앉았던 테라스 자리에 혼자 앉았어요. 포도밭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주문했는데 리사가 그날 마셨던 바로 그 와인이었어요. 첫 모금을 마시니 리사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웨이터가 다가와서 혹시 몇 달 전에 부인과 함께 오셨던 분 아니세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니까 부인분께서 정말 행복해 보이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웨이터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두 분이 얼마나 다정해 보이셨는데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웨이터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날 부인께서 주방장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게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고개를 갸우뚱하니까 잠시 후 주방장이 직접 나와서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부인께서 다음에 남편이 혼자 오면 이걸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맡겨두신 거예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라고 주방장이 설명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리사의 글씨가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여보, 만약 당신이 혼자 이곳에 왔다면 내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뜻이겠죠. 슬퍼하지 말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을 잘 활용해주세요. 그 차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당신을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와이너리 테라스에서 혼자 우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리사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깊이 생각해 주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리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리사, 당신이 제게 준 선물의 진짜 의미를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단순히 안전한 차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억만장자부터 일반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한국차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죠. 이제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은퇴 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통안전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때 제가 현대차를 몰았다면 당신은 아직 제 곁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게요. 대신 당신이 남긴 이 선물로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국,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준 그 나라가 만든 차로 제게 두 번째 삶을 주었어요. 당신의 사랑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진 기적이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는 나를 살린 차로 다른 사람들을 지킬 겁니다. 리사,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제게 두 번째 삶을 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아침, 정식으로 퇴임하는 날이었어요. 동료들이 모두 나와서 작별 인사를 해주었어요. 마커스, 정말 수고하셨어요. 마지막 프로젝트가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하는 말들을 들으니 뭉클했어요. 부서장이 마커스, 40년간 정말 고생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프로젝트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퇴임식에서 저는 마지막 연설을 했어요. 40년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안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남는 일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더 많은 가족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제 책상을 정리했어요. 리사와의 사진은 소중히 가방에 넣었고 40년간 모은 자료들은 후배들에게 물려주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주차장에서 GV80에 올라타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여행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리사가 저에게 준 이 차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시동을 걸고 사무실을 떠나면서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40년간의 직장 생활이 끝나고 리사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리사가 없지만 리사의 사랑이 담긴 이 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의 여행이 기대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그렇게 저는 리사가 선물해준 두 번째 삶을 시작했어요. 한국이 만든 차와 함께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여행을 떠났어요. 지금까지 마커스 1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어요. 독일의 100년 전통을 뛰어넘고 일본의 정밀함을 압도하고 미국의 기술력을 앞서는 수준에 도달한 거죠.
현대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수호천사입니다. 타이거 우즈를 살린 것도, 마커스에게 새로운 삶을 준 것도, 매일 수많은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모두 대한민국의 기술력 덕분이에요.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들이 인정하고,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선택하고, 응급실 의사들이 증명하는 안전성. 이것이 바로 한국자동차의 위력입니다. 리사가 선택한 제네시스 GV80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이룬 기술적 성취의 상징이었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술을 배워오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기술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